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4흘 만인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쐈습니다. 2,700km를 날아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강한 응징 메시지를 냈지만 북한이 다음 달 초 결국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외곽팀을 통해 여론 조작에 나섰던 점을 인정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댓글팀장 가운데 상당수도 국정원의 지시로 활동했다고 검찰에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여러 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개입 의혹이 자료로 드러나면서 조 전 수석의 항소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20% 삭감됐습니다.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이 학생과 교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들 김용하 부총장의 갑질 행태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끝난 MBC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2%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KBS와 MBC 모두 다음 달 초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교통사고가 20건 넘게 발생한 지역입니다. 급기야 마네킹으로 만든 모형 경찰관인 이른바 마순경까지 등장했는데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을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 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4흘 만이고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충격이 작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북한의 도발이 철저히 그들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ICBM급 미사일까지 차례로 기술력을 시험하고 또 시위하듯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막바지에는 결국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에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북한이 최대한 자신들의 기술을 끌어올린 뒤에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먼저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7분 북한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 2,700km, 최대 고도 550km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진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북한이 앞서 괌 공격을 예고했던 상황이라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도발이 괌 포위 사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세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계열 화성 12호로 추정했습니다.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이른바 외과적 수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북한의 핵이나 군사시설만을 도려내는 선제 타격론을 말해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미사일을 마음대로 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의 군사적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죠. JTBC의 특별 제휴사인 CNN이 평양에서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윌 리플리 특파원입니다.
Mr. Son, when we landed here in Pyongyang, we met almost immediately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ho said not to be fooled by the period of relative calm here in Pyongyang. They have not forgotten the words of President Trump. They have not forgotten the threats of the United States, which play into their long-standing narrative that they tell their people that this country is under the imminent threat of invasion by the U.S. This was a missile test, a test that also proved North Korea's ability to launch this kind of missile near highly populated areas. Previous tests we've seen North Korea launch from remote areas, 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said they could launch a preemptive attack and take out some of these missile facilities. But by launching this missile from near the airport right here in Pyongyang, not too far from where I'm standing, North Korea ups the ante in this back and forth, because they show that launching a preemptive attack on missile launchers located in the middle or very close to a highly populated area adds a significant amount of risk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refore limiting military options moving forward. Back to you, Mr. Son. 예, 평양에서 윌 리플리 CNN 특파원의 보도였습니다.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군은 강력한 대북 응징력을 과시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F-15K를 출격시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한 뒤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국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보다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향해 평화적 압박을 말했습니다. 이런 만큼 외교부 관계자는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미사일 발사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달 초 북한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단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함경북도 풍계리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협상을 목표로 북한이 제한된 수준의 도발을 했다며 과연 핵실험까지 강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북한이 당초 괌 포위 사격을 위협했을 때 일본 내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의 표적은 괌 대신 일본 지역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로 머리 위를 지나서 날아가자 아베 총리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물론 아베가 요즘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열도 위로 지금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20여 분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례 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상은 지금까지 이상의 강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예고와 달리 괌이 아닌 일본 동북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쏜 데 대해 우려와 동시에 큰 충격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피난 경보까지 발령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 도호쿠 지역 12개 현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안전한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권고가 방송이 됐습니다. 일부 방재센터에서는 피난을 온 가족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40여 개 학교는 휴교를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고, 또 신칸센과 지역 철도회사 등은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출근길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무서웠다,
잠자는 사이에 미사일이 통과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4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北朝鮮に対して、圧力をさらに強化をしていく。日米は完全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네, 미일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건데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우리 시간으로 30일 새벽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최근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외부의 민간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앞서서 법원에 제출한 원 전 원장 변론 재개 신청서에 포함시켰다는 유의미한 내용이 바로 이 진술들입니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말을 하던 건가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국정원이 정부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고 관리했다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500여 개에 달하는 트위터 아이디를 이용해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내일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2013년.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의 진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2013년 넘겨졌습니다. 당시엔 수사와 재판에서 국정원 관련 직원들이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걸 확인한 것은 딱 한 명에 불과했고 댓글 부대의 정확한 실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이 국정원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제일 쟁점이 된 증거물이 이제 이른바 지논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합니까? 네, 검찰은 2013년 수사 당시에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이 문서 파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425 진원, 시큐리티는 그 문서 파일들의 제목입니다. 이 진원 파일에는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 또 시큐리티 파일에는 김 씨 등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아이디 600여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내 이메일은 맞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김 씨나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말을 번복하거나 자백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그러면 그 두 파일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면 어떤 혐의들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일단 두 파일을 근거로 찾아낸 트윗 글들은 대부분 선거 관련 글들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고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2심은 선거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 행위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 두 파일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두 파일이 인정이 되면은 국정원이 작성한 인터넷 트윗 글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 더 방대한 양의 범죄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한쪽뿐만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쪽, 그러니까 댓글 부대 민간인 팀장들도 지금 줄줄이 국정원과의 조직적인 작업 사실을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도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를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지회의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주요 결정권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십 명의 양지회 회원들이 대규모 댓글 활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 씨를 비롯한 민간인 팀장들이 국정원의 지시 사실을 속속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안보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활고 때문에 돈벌이 목적으로 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작성해야 할 글의 핵심 내용과 수고비를 전달받았다고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단순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았던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송영길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6.2 지방선거를 포함해 2012년까지 다양한 정치적 댓글을 국정원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뒤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들 때문에 다시 떠오른 인물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인물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이 문건들 가운데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건들이 항소심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공식 회의석상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2014년 6월부터 11개월가량의 조 전 수석 재직 기간과 겹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이때 회의록에 조 전 수석의 관여 정황도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 당시 조 전 수석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항소심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JTBC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감춰져 왔던 각종 의혹들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군부와 일부 진영에서는 강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군이 나섰던 각종 정황이 광주 진압이 아니라 북한군에 대비했던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JTBC는 1980년 5월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일주일여 전인 1980년 5월 10일 김재명 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이 작성해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한 북괴 남침설 분석 문건입니다. 남침설은 일본 외무성이 80년 1월 일본 공안조사처가 이후 정부에 2차례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측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북한의 특이 징후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육본 정보참모부 역시 당시 북한의 육해 공군을 각각 세밀하게 분석한 뒤 전쟁 징후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알고도 전두환 씨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씨가 수장을 맡고 있던 중앙정보부가 정부에 북한 남침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켜 계엄령 명분을 만든 겁니다. 닷새 뒤인 5월 17일 신군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며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전쟁 징후가 없다는 한미 양국의 일치된 분석 결과를 숨기고 근거 없는 북한 남침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군의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전두환 씨 등이 최근까지도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과 북한 대비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여러 차례 조사에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허위 주장과 조사 방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 계획에는 무장 폭도들을 사격 소탕하라는 직접적인 헬기 사격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5.18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된 각급 부대를 지휘했던 전교사의 작전 계획 문건 중 일부입니다. 5월 22일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 문건엔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 무장 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에 이 같은 헬기 사격 지시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해 9월 전교사가 발행한 일종의 5.18 평가서인 광주 소요 사태 교훈집에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항공 제1여단의 당시 임무를 명령에 의거한 공중 화력 제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따른 사격 소탕이 실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증거는 과거 검찰과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때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교사와 육군 항공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결국 조사는 발포 명령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주범 김모 양에게 징역 20년, 만 18세인 공범 박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놀이터에 가겠다며 나선 8살 여자 초등학생은 훼손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피해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16살 김양이 체포됐고 이후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18살 박양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던 김양은 재판에서 박양의 지시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검찰은 박양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주범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김양에겐 징역 20년이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만 18세인 박양은 역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살인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어 역시 법정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둘 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아이가 죽으면 부모의 삶도 죽는다며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구형 순간 박양은 울먹이듯 고개를 숙였고 김양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쳐 법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박양 측 변호인은 김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김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집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충남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은 아흔의 고령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한 교육자로 종종 소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학교 직원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김 총장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건양대 병원 곳곳에 교육자 김희수 총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 내용과 전시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 직원들은 김 총장에 대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달 초 건양대병원 노조가 직원 732명에게 물은 결과 이 중 34명이 총장, 부총장 등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건양대학교 교수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뭐 교수회의 속상에서도 뭐 폭언하니까요. 교수들도 이게 뭐 볼팅이 잡히고 뭐 맞은 사람 그 양반이 그만뒀네요. 맞고서. 총장의 폭력에 대한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 팀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맞고 나와서 이렇게 뭐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맞아본 그런 시간도 있고 저도 맞아봤죠. 취재가 계속되자 김 총장은 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한다며 돌연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폭행. 저는 뭐 이게 일하다가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지 죄송합니다. 예. 20여 명의 교수들은 내일 교수협의회를 발족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대전노동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 외에도 건양대 병원 노조와 일부 교수들은 김 총장과 아들 김용하 부총장 역시 다양한 갑질로 직원들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건양대학교 강의실과 교수실 문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업할 때 그냥 들어옵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이랑 저희 옷갈아입을 때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소리 치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할아버지 들어오면서 그렇게. 근무 환경도 숨막혔다고 주장합니다. 새벽에 라운드 돌면서 3명 이상 있으면은 그때도 욕을 하세요. 나이트 근무 때 뭐가 이렇게 3명이나 필요하냐. 복장 상태가 불량하면 반성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에 신경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 김용하 부총장의 황당한 갑질 행태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오타 하나에 400명 그래서 오타가 5개 됐을 때 데려가서 짜장면을 5그릇 그냥 그 자리에서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여직원도 있어요.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직원들을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월 말로 예정된 김 총장의 퇴진 이후 아들인 김 부총장이 총장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딸의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저수지에 빠진 소형 승용차를 끌어올립니다. 이 승용차에서 모녀 사이인 46살 김모 씨와 19살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분 더 계시네요. 한 분 더. 승용차는 어제 오전 9시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곳 잔디밭에서 어머니 김 씨가 저수지 방향으로 승용차를 50m 정도 몰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탄 차량이 발견된 마지막 CCTV와 차량 내에 있던 음식 등을 근거로 사망 시점을 25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딸이 다니던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친척에게 등록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친척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빌리지 못했습니다. 지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김 씨는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지만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7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하지 않는 상태였고 본인 명의의 소형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우려하는 한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른 배경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이들이 6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 전입에 위장 결혼까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전매를 약속한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강남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이후 분양권을 넘기기로 한 대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소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3배인 3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사고 팔았고
해당 사무소는 공증서를 통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불법 전매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610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부동산 업자는 다자녀가 유리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무주택자 중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찾아 분양 전 혼인 신고를 맺게 했고, 해당 부부는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이혼한 후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공증서를 발행해 3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사무장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00여 명은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불법 전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2,7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놓고 성남시 의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선 부결됐지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조례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살, 5살, 7살에 각각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거기에 맞는 그런 이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출산 장려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재명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1억씩 준다면 셋째 아이 출산 부모들이 성남으로 이사 올 것이고 그런 가족이 2,000가구만 넘어도 성남은 파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 표결에선 4대4 동수로 과반은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시의회 규정에 따라 야당 측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별 출산 장려금 차이에 따른 위화감, 위장 전입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모든 산모가 형평성 있게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정부가 오늘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나라 살림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고 특히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전례 없는 규모로 삭감됐습니다. 늘 그랬듯이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 예산안대로라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집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는 돈은 총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 약 28조가 늘었습니다. 평균 4%가량 늘었던 이전 정부보다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전액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 같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쓰일 예산 25조 원이 포함되며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원래 계획으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기존 예산을 깎아서 11조 5천억 원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나 노동 분야 예산이 13% 늘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국방 예산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토목 등 사회 간접시설 분야 예산은 20% 줄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썼다.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저성장 속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실질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상 성장률이 4% 이상 신초과하는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구조로 복지나 보건 관련 지출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가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매년 우선순위를 따져서 10조 원씩 다른 예산을 깎겠다는 계획이지만 쓰임이 정해진 의무 지출 비중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안에선 복지와 일자리의 지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이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이를 누군가 맡길 일이 생길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한도가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도 기존보다 5% 올려 30에서 80%를 보전해 줍니다. 공립어린이집은 450곳을 더 만듭니다. LH가 수도권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신혼부부와 1인 여성 가구에 임대해주는 사업도 새로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싼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라 주목됩니다. 전세가는 시세의 30% 정도, 수도권 50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15만 원가량입니다. 저소득 1인 여성 가구나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부부가 대상으로 내년에는 우선 3,200여 호가 공급됩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도 늘어납니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을 이용하면 자신이 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후 1,5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해외 유학과 연수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108명을 뽑아 해외 유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 800명에겐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올립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1만 6천 원에서 내년엔 40만 5,700원이 되고 2021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독립유공자 자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겐 최대 월 46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사원 7만 명에게는 휴가비 1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생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 소위 임자 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을 샀던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를 718억 원을 줄여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 정지가 된 뒤 파면 결정이 난 3월 10일까지 70여일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청와대는 100% 현금으로 출처 확인도 안 되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이나 썼습니다. 최근 무리를 빚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문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됩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 줄이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 규모를 3,289억 원까지 줄이게 한 겁니다. 이런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특수활동비 절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대비 22.7%가 줄어든 96억 5천만 원을, 청와대 경호처는 20.5% 감축된 8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경찰청은 228억 원이 줄어든 1,058억 7,900만 원을, 법무부는 47억 원을 줄인 238억 1,4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 지침의 내부 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국정원은 제외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은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KBS가 다음 달 초에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두 공영방송의 동시 총파업을 앞두고 양쪽의 경영진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총파업 찬성안이 가결됐습니다. MBC 노조는 지난 엿새간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의 95%가 참가해 참가자의 93.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350여 명이 동참해온 제작 거부가
김장 겸 사장 등 현 경영진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확대된 겁니다. MBC 노조는 내일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초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 결정과 맞물려 그동안 유배지로 불려왔던 MBC 구로와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된 조합원들이 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내일부터 집회에 합류합니다. 최근 영화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전 MBC PD 등 해직자들도 총파업을 지지했습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KBS 역시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조가 각각 다음 달 4일과 7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두 공영방송의 동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MBC 사측은 이번 파업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파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KBS 사측 역시 제작 거부와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거의 매달 청와대에 직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적폐청산 TF팀 구성을 검토 중인데 이 사안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2015년 11월에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 역사 왜곡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 초까지 1년 동안 모두 11차례 교육부 관계자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추진 과정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현장 검토본 공개와 12월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1년 유예 발표 같은 중요한 시기를 전후해 직보가 있었습니다. 또 편찬 기준 사본과 현장 검토본, 최종본 등이 나오면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청와대에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TF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이 얼마나 상세히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장 노동자들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병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산재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처음으로 피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희진 씨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2002년 말부터 삼성전자 천안 LCD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LCD 패널을 들여다보며 화학 물질을 이용해 이물질을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눈이 잘 안 보이고 팔다리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증상이 악화돼 2007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판정된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 척추신경 섬유가 훼손되는 병으로 현재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희귀 난치병이다 보니까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건데 좀 힘들거나 이러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 환경을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1, 2심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21살 성인에게 희귀병이 발병한 게 작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07년 고 황유미 씨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희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83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가 인정된 건 21명에 불과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이달 초 아들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와 음란한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상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B씨라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남편과 아이가 있는 B씨는 지난 6월부터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일 해제가 8월 10일자가 평소에 그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 전혀 이런 어떤 일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경남에선 지난 4월 대한학교 내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력, 이달 초 여고교실 몰래카메라 설치 파문이 터지자 어제 박종훈 교육감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사건까지 알려지자 교육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 비상대책회의를 연 경남교육청은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하고 현장 매뉴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몰카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현직 경찰이 몰카를 찍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경이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체포된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김경희는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20대 여성을 따라가며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행동이 수상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여자를 따라가고 이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니까 이제 몰카 찍는 게 의심이 돼서 핸드폰을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앞서가던 여자의 그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김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 홍대 입구역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범행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매일 아침 묵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세월호 수색 작업자들입니다. 350여 명의 작업자들은 전남 목포신항과 진도 앞바다에서 5명의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다음 달 말을 수색 종료 기한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채로 3년 만에 무트로 들어섭니다. 아슬아슬 진행됐던 육상 거치 작업이 끝나고 4월 18일 드디어 배 안에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제 배가 올라왔을 때는 뭐 과연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가서 이제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됐었죠. 사명감 이런 건 뭐 둘째 문제고 일단은 쟤도 제 딸도 같은 나이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 심정으로 처음으로 왔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배 안은 작업자가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진흙을 맨손으로 걷어내며 수색한 지 23일째. 미 수습자 중 처음으로 은화양의 유해 일부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좀 벅찬 기분, 뭐 기쁨은 아닙니다만은 드디어 찾았구나. 둘이서 떠받쳐가지고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배 윗부분인 우현에 올라선 작업자들은 나흘 뒤 다윤양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렸구나. 그 사고 당시의 그 모습들이 더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 참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지금까지 바닷속에서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 배 안에선
어린 두 학생과 이영숙 씨가 수습됐습니다. 작업자들은 한여름 냉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반년 가까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마지막 사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찾는 부분 찾겠다는 그 마음만. 내 자식을 찾는다, 내 형제를 찾는다, 아니면 내 동생을 찾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뭐 배의 마지막 남은 이제 진흙 한 줌을 드러낼 때까지 안 나오더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저희는 5분만 남은 분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절 때마다 예매 전쟁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시스템 오류 문제까지 생겨서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고향인 마산행 추석 기차표 예매에 나선 황효성 씨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대기 순번까지 받았지만 예매창이 열리는 오전 6시쯤 갑자기 접속이 끊어집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황 씨가 예약하려던 하행선 기차표들은 이미 매진된 뒤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화면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복수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이 그런 문구가 나왔거든요. 많이 흐트러져. 추석 연휴 기간 대구행 기차표를 예매하려던 박모 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 되게 많이 화가 나죠.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끊김 현상 때문에 예매에 실패했다는 불만들이 주류리였습니다. 코레일 측은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기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호남선 예매에서는 대기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부터 기차표를 팔기 시작한 역 창고에도 수백 명이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KTX 예매는 내일 끝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 예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제주도에서 무단 방류된 축산 폐수가 땅속 용암 동굴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이 없는 제주도에서 식수로 쓰이는 지하수까지 오염됐을까 주민들 걱정이 깊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새까만 퇴적물들에서 방울방울 기포가 올라오고 짐승의 털까지 보입니다. 제주도 한 채석지 지하에서 50m 길이의 용암 동굴이 발견됐는데 안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땅속으로 축산 폐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민원에 수사에 나선 제주자치경찰이 폐수가 흐르는 길을 찾다 발견한 동굴입니다. 농가에서 흘러나온 분뇨들은 동굴 곳곳에 이렇게 30cm 깊이로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됐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나 저나 가족들이 이 물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동굴 인근 양돈장 13곳 중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인근의 지하 물길을 레이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는 넘치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급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이라도 살포를 한 거죠, 그냥. 좀 그게 조금 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처리업체가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동굴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오늘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단 배출 업체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고 수재민이 50만 명에 달합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취재를 하던 기자가 직접 구조에 나서고 가까스로 지붕에 대피한 주민이 침수 직전 헬기에 구조됩니다. 구조 요청은 종일 이어집니다. The water is so deep that we cannot swim. We can lose our life trying to get out this. We just heard it sounded like a child in the background.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폭우로 텍사스주 4개 지역에 추가로 재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5명에서 하루 사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3만여 명이 집을 잃는 등 수재 민수가 45만 명에 이릅니다. 최소 하루 이틀 더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인근 루이지애나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300억에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1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70년 이후 발생한 전 세계 재앙 중 피해액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3만 명이 거주하는 휴스턴의 한인사회에서는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 올린 6.24%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월 평균 1,966원이 오른 10만 2,242원을, 지역가입자들은 가구당 1,853원이 오른 9만 1,786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초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료를 매년 3%씩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로 미뤘습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대기 평균치보다 3배나 많은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에 자연 방사능 광물인 비스무트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성구는 방사선이 검출된 도로 840m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방과 후 학교와 급식재료 납품을 맡기고 수업료로 1억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교직원 월급 6천만 원을 체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서울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교장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에 이어 기아 직원들도 수년 전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야구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2012년과 2013년 심판 최규순 씨의 요구로 직원 2명이 각각 100만 원씩 준 사실을 인정하고 야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프로야구 두산의 김승영 대표는 2013년 해당 심판에게 3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공개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결전지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경기장에 누워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골을 넣겠다는 각오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26명의 태극 전사들이 처음으로 결전의 장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발을 맞췄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중대 고비를 앞두고 선수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이란은 최종 예선 8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철벽 수비를 자랑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득점 확률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2015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무회전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손흥민은 언제든지 상대 골문을 위협할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왼발의 달인 염기훈은 직접 슛을 노리는 건 물론 상대 수비수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패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그 사이에 좀 크로스를 좀 빠르고 강하게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워낙 조직력이 좋고 그래서. 신태용우는 주축 수비수인 김영권을 새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영권은 2015년 한국 축구를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과 동아시안컵 우승으로 이끈 주역입니다.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최종 예선 마지막 홈 경기 이란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도로변 곳곳에 경찰관 복장을 한 마네킹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마순경입니다. 넓은 관할 지역을 챙길 경찰관이 모자라서 나온 고육지책인데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밀착 카메라가 확인해봤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빨간불 신호에도 정지선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예 횡단보도로 넘어오기까지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최근 5년 사이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청 앞 사거리입니다. 이처럼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이 단속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마네킹에 경찰복을 입혀 배치한 겁니다. 자, 여기 서 있는 게 마네킹으로 만든 경찰관, 이른바 마순경인데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두 실제 경찰 보급품을 입혀놨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경찰봉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 단단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쪽을 보면요, 모자도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부직포로 붙여놨고요. 그 밑에 있는 선글라스도 고무줄로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비 안에 있는 셔츠까지 모두 충실히 입혀놨는데요. 자, 이곳은 시속 60km 제한구역입니다. 그럼 실제로 차들은 정속주행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이 비교적 잘 갖춰진 시내에서는 마네킹 경찰 주변으로 속도 규정을 지키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죠. 시각적인 면에서 경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도 좀 줄이게 되고 신호 같은 것도 좀 더. 그렇다고 얌체 운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마네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빨간불에 길을 건넙니다. 반대편에서 경찰관들이 마네킹을 정비하는 사이 정지선을 크게 넘었다가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차도 있습니다. 시외로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파주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외곽 지역입니다. 제 주변으로는 신호등도 없고요. CCTV도 없고 별다른 속도 제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속도를 크게 낮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닥에도 차선을 유도하는 봉이 차에 부딪혀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까지는 경찰들이 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네킹 경찰을 배치해놨습니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과속주행이 이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도 시속 30km로 제한된 노인 보호구역을 70km 넘게 달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가짜 경찰관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전혀 지켜지는 것도 없고. 한 번 보고 마네킹인 거 알고 난 뒤로는 조금 웬만하면 사람이 서 있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경찰이 곳곳에 마네킹을 세운 건 관할 지역이 넓은 데 비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 면적은 서울과 안양을 합한 것보다 넓지만 배치된 경찰 인력은 500여 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정원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경찰관 한 명당 시민 860여 명의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 강력범죄 검거율도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파주경찰서 측은 순찰이 어려운 지역에 마네킹을 지속해서 투입하는 한편 실제 경찰관은 주민 접촉을 극대화해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를 수시로 옮겨서 그 장소에 실제 경찰관을 배치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지방청 차원에서 현장 경찰관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차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로 위를 달립니다. 마네킹 순경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의 변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래시계를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벌써 20여 년 전이 됐습니다. 지난 95년 당시 드라마 모래시계는 귀가 시계라고 불렸던 이른바 국민 드라마였죠. 그런 드라마를 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그리도 날선 평가를 했을까? 모래시계는 아시다시피 한 고향에서 자란 친구들이 격동의 근대사 속에서 겪는 파란만장한 개인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열한 깡패두목, 즉 나쁜 배역이 쓰는 말투는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DJ는 그걸 지적한 것이었죠. 알게 모르게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돼 왔던 지역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도 무서운 것. 소위 사실성이라는 걸 살린다는 이유로 매스미디어는 고의든 실수든 왜곡을 자행하고 그렇게 생산된 왜곡된 인식은 또다시 사실성을 확보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한국 사회의 특정 지역은 정서적으로 고립돼 왔습니다. 그것의 역사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난할 정도로 말입니다. 수준 낮은 정치가 만들어낸 한국사의 비극이라 할 것이고
그 정점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80년의) 신군부가 광주에 풀어놓은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같은 민족을 상대로 준비했다는 무기들이라 믿을 수 있을까? 신군부 세력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들은 80년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광주와 전라도를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들의 인식 속에는 전라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국 정보당국의 문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베트콩처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는 이미 전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진작부터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광주 항쟁은 7일간의 고립 끝에 풀렸지만 지난 37년간 광주는 여전히 편견 속에 갇혀서 비틀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됐습니다. 마치 광장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시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혼이 비정상인 국민과 정상인 국민, 세월호 참사 앞에서 단식하던 사람들과 피자를 먹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던 그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DJ도 모래시계를 용서할 수 있겠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2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은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선고를 늦춰달라, 이런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임박했지만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의혹은 여전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씨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부서장 회의 발언을 정리해놓은 문건입니다. 원 전 원장이 진보 진영 인사로 보이는 민간인 한 사람을 거명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며 경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나고 노무현 대통령 뭐 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돕거나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나타난 걸 문제 삼은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그런 것을 왜 놔두느냐, 그런 정치 활동을 해도 되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내일 구속된다는 사인을 주라고 말한 걸로도 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활동을 못하게 예방하라는 지시도 등장합니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명백히 국정원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시 자체로 정치 개입과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원장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 전 원장의 여론 공작 지시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이윤석 기자입니다. 2009년 국정원 직원이 포털 사이트에 남긴 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선 금색이 최고의 대통령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국정원 여론 공작의 배경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의 주장입니다. 오늘 특위가 공개한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지시 및 강조 사항입니다. 원 전 원장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하면서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한다고 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의혹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또 언론과 사법부를 향한 직권남용성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사를 잘못 쓰는 매체는 없애버리라고 지시하거나 판사도 이미 적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원장의 지시가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박근혜계 출신인 정가균 의원이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발언이 정확히 뭔지 보시고 그 내용을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정 의원이 든 첫째 헌법 위반 행위는 탈원전 논의 착수 지시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원자력 안전법이 아니라 에너지법을 적용해 지시를 내렸다며 재산권의 제한은 해당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또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체제 구축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화통일 의무에 배치된다는 건데 이런 주장은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바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도 대변인 명의로 헌법을 왜곡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오선의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다가 대선 직전 복당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오대영 기자. 네. 지금 뭐 헌법 몇 조 몇 항까지 이야기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바로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장은요. 헌법 23조 3항을 어겼다라는 것인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서 한다라는 건데 정 의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켜서 재산권을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법률로서 하게 돼 있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에는 정부의 중단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적용하면 해석이 다릅니다. 이 법에는 사업자가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명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원자력법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에너지법까지 넓게 봐야 하는 것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고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사유재산에만 해당이 되는데 공공의 재산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100%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51% 넘게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기본권 해석론상 한수원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의 일부예요. 국가 조직의 일부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네. 다음 주장은 바로 볼까요? 네, 헌법 66조 3항을 어겼다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건데 여기에 반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가균 의원은 이 구상이 영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
글쎄요, 베를린 구상이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닙니다. 네. 베를린 구상의 원문을 보면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흡수 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은 평화 정착 뒤에 남북 간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합의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베를린 구상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 포기를 말한 게 아니라 통일의 좀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거였잖아요. 네. 마지막 주장을 볼까요? 네, 청와대가 검찰 인사의 절차를 위배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헌법 78조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검찰 인사 때 장관, 총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어도 차관과 차장이 직무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에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세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런 주장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발언이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왔고 네. 그 발언은 그대로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정치인의 발언이어서 확산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간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소셜미디어 등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발생 같은 제목으로 가짜 뉴스화돼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부해와 폭력입니다. 무슨 데이트 폭력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사람들이 복당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당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지만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당원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른정당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셈입니다. 예. 바른정당은 바로 발끈을 했는데요.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더 이상 바른정당을 향해 구애성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런 구애성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에게는 사랑일지 모르나 상대방, 즉 바른정당에게는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 홍 대표는 안철수 대표도 만났다면서요, 오늘? 예.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두 사람의 회동은 대선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안보나 탈원전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소리 높여 비판하는 이런 공감대도 좀 형성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모시면서 우리 의견 조율해서 이번 이 정부가 폭주 기관차 타고 예. 지금 표정 보면 너무 좋은 표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선 때는 초딩이라고 막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쳐다보지 않고 TV 토론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살짝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회동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선거 연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는 원칙은 정면 돌파다. 국민의당은 선거 연대가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상 바뀐 것 실감입니다. 예. 예,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최근 겪은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예. 안 의원은 최근 LA에서 북 콘서트장에 가다가 한 극우 보수단체로부터 격렬한 시위를 받았습니다. 잠깐 얼마나 격렬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다 삐삐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2분 남짓한 영상인데요. 예. 전체가 다 사실 욕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삐삐삐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영상에 보면은 계속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 구석으로 안민석 의원을 몰고 좀 애워싸면서 약 20여 명이 욕설을 해댔습니다. 예. 저 상황은 약 15분 동안 계속됐는데 안 의원은 보통 사람이 평생 들을 만한 욕설을 15분 동안 다 들은 셈입니다. 예. 일부 그 보수단체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했는데 우선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예. 미국 방문을 거부한다. 이런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예. 안 의원이 이게 화면상으로 한번 보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예. 근데 뭐 곧바로 또 누가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지 경찰이 와서 안 의원은 차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 미국 경찰들이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나요? 예, 기념사진을 예. 찍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안민석 의원의 표현인데 현지 공간의 대응이 정권 교체 전과 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 LA 경찰이 빨리 왔던 거는 예. LA 총영사가 현지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는데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러 미국에 왔을 때는 해외 공간 협조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제 간호장교 조대희를 찾으러 갔었는데요. 예.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세상 바뀐 게 실감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황교안을 관망 중입니다. 예. 요즘 뭐 SNS 활동을 꽤 활발하게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북한이 또 도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보를 많이 강조했고 예.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에 집중해야 할 국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최근 올린 글을 보면 오늘이 8월 29일이고요. 8월 24일, 19일, 14일 5일마다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을 올려서 지지층과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패북 정치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층 중심으로는 약간 관심도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층이 많이 가는 거지만 황교안 전 대행의 페이스북을 보면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홍 대표가 많이 힘들다. 홍준표 대표죠. 예.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런 얘기가 사실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한 네티즌은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참에 입대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군 면제 받았죠? 예. 예. 극심한 가려움증, 단마진 때문에 군대를 못 갔었습니다. 예. 덕분에 알게 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어떻게 봅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지방선거에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군의 한 명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행에 힘을 실어주려면 아무래도 친박계가 좀 나서야 되는데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박 청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친박계도 사실 자신들 발등에 불이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친박 핵심 의원에게 황교안 대행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황교안 전 대행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오늘보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아침에 좀 쌀쌀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살아